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오늘은 바로 책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준비한 책은 나는 사랑의 처형자가 되기 싫다라는 책인데요. 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직접 상담한 사례집을 엮은 책이에요. 내용은 뚱뚱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릴 텐데 아무쪼록 편안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테니스 선수는 시합에서의 자기 약점을 없애기 위해 하루에 5시간을 훈련한다. 높은 경지에 오른 선의 다리는 마음의 평정을 위해, 무인은 균형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며, 성직자는 자신의 양심을 끊임없이 검토한다. 모든 전문직에는 가능성이라는 영역이 있고, 임상가들은 아마도 거기서 완전함을 추구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심리치료자들에게 아무리 노력해서 자기 발전을 거듭해도 결코 졸업을 할 수가 없는 대표적 영역이 역전이일 것이다. 전이란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잘못 애착하는 것. 그러나 실은 어린 시절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역전이는 이와 반대의 것이다. 즉, 치료자가 내담자를 향해 갖는 유사한 비합리적 감정이다. 때로는 역전이는 매우 극적이어서 깊이 있는 치료를 불가능하게 한다. 유태인이 나치를 치료한다거나 성적 공격을 당한 적이 있는 여성이 강간범을 치료한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나 이보다는 약한 형태일지라도 역전이는 모든 치료 과정에 슬며시 들어가 있다. 베티가 내 사무실로 들어오던 날, 그녀가 약 150cm에 약 110kg의 체구를 조종하여 잘 정돈된 내 하이테크 사무실 의자를 향했을 때, 나는 내게 쌓여있는 역전이가 시험에 들겠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항상 뚱뚱한 여자에게 혐오감을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 싫은 점이 많았다. 뒤뚱뒤뚱한 걸음걸이, 몸매라고는 없는 외모, 모양 없고 펑퍼짐한 드레스, 그보다 더한 것은 넓적다리까지 꽉 끼어 코끼리처럼 빵빵하게 보이는 청바지. 그들은 어떻게 대담하게 그 신체를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내보이는 것일까? 그 유감스러운 감정의 기원? 의문이 든다는 생각조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너무나 깊은 데서 움직이고 있어서 나는 그것이 편견이라는 생각조차도 못했다. 그러나 내게 설명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내 가족 중에 뚱뚱했던 사람들, 나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어린 시절 함께 살며 나를 통제했던 여인들을 지목할 수는 있다. 비만은 우리 가족의 풍토병이었는데 미국에서 태어나 야심찬 1세대였던 내가 내 발에 묻어있는 러시아계 유태인 마을의 먼지를 영원히 털어내기로 결정했을 때 뒤로하고 떠나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 다른 추측도 할 수 있다. 나는 항상 다른 많은 남자들보다는 더 여성의 몸에 감탄을 해왔다. 아니, 그냥 감탄이 아니다. 나는 나의 모든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단계와 목표까지 추켜 세우고 이상화하고 황홀경에 빠졌다. 내 욕망을 모독해서 그리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각각의 사랑스러운 모양을 있는 대로 빵빵해지게 하여 흉하게 만들어 모독하기 때문에 뚱뚱한 여인들에게 분노를 느끼는 걸까? 내 달콤한 환상을 벗겨내고 살의 근본, 분노로 미쳐 날뛰는 살을 드러내서 나는 인종차별이 있는 워싱턴 DC의 흑인 이웃들 중 유일한 백인 가족의 독자로 성장했다. 길거리에서는 내가 백인이라는 이유로 흑인 아이들이 나를 공격했고 학교에서는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백인 아이들이 나를 공격했다. 뚱뚱함은 도처에 있었다. 뚱뚱한 아이, 커다란 조롱거리 엉덩이, 운동팀에서 제외되기 가장 쉬운 아이들, 트랙을 완전히 돌 수 없는 아이들. 나 역시 미워할 누군가가 필요했다. 아마 그것을 배운 것은 거기서일 것이다. 물론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이 나만은 아닐 것이다. 문화적으로 도처에서 이런 편견을 강화시켜준다. 뚱뚱한 여성을 누가 좋게 말한단 말인가. 그러나 나의 경멸감은 모든 문화적 기준을 넘는 것이다. 예전에 나는 가장 경미한 범죄가 단순 살인이었던 흉악범들이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러나 거기서는 그들을 이해하고 지지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어떤 내담자와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뚱뚱한 여인이 먹는 것을 보면 나는 인간을 이해하는 사다리의 몇 단계 아래로 내려간다. 그 음식을 뺏어서 치워버리고 싶다. 얼굴을 아이스크림에 처박으며 배를 그만 채워 넣어요. 도대체 충분하다는 걸 모르겠소? 하며 그녀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다. 불쌍한 베티는 순진하게도 내 의자를 향해 걸음을 계속했고 천천히 자기 몸을 낮추어 앉아 주름진 부분을 정리하며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은 채 기대에 차서 나를 올려다보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근데 왜 나는 생각하기를 근데 왜 저 여자 발이 바닥에 닿지를 않지? 그렇게 키가 작은 것도 아닌데. 그녀는 마치 무릎을 꿇고 올라앉은 것처럼 의자를 높게 앉아 있었다. 넓적다리와 엉덩이가 너무 부풀어서 바닥에 발이 닿으려면 발을 더 뻗어야 되는 건가?
나는 재빨리 이 수수께끼를 마음에서 쓸어버렸다. 어쨌든 이 여인은 내게 도움을 구하러 왔다. 그녀와 있는 시간 내내 집중하기 위해서 내게 떠오르는 경멸 섞인 생각을 지워버리면 또 다른 것이 떠오르고 하는 식으로 시간이 흘러갔다. 나는 환타지아에서 마법의 견습생이었던 미키마우스를 상상했고 베티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 또한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떠오르는 산만한 생각들을 지우고 또 지웠다. 보통 때처럼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였다. 베티는 27세로 미혼이었고 뉴욕에 큰 본부를 둔 소매 체인점에서 고객 관련 일을 했었는데 3개월 전 새로운 지점을 여는 것을 돕기 위해 18개월간 캘리포니아 근무를 하라고 전보 발령을 받아서 왔다고 하였다. 그녀는 텍사스에 있는 작고 가난한 농장에서 문안동녀로 자라났고 아버지가 15년 전에 죽은 뒤로 어머니는 거기 혼자 살고 있었다. 베티는 훌륭한 학생이었고 주립대학을 다녔으며 텍사스에 있는 백화점에서 일을 했었고 2년 후 뉴욕에 있는 본부로 옮겼다. 항상 과체중이기는 했지만 사춘기 이후 두드러지게 비만이 되었다. 갑작스런 감식으로 40 내지 50파운드가 감소했던 두세 번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그녀는 21살 이후 항상 200에서 250파운드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나는 바로 일로 들어가 표준적인 첫 질문을 했다. 괴로운 게 무엇이지요? 전부 다요. 베티가 대답했다. 그녀의 생활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녀 말에 따르면 사실 자기에게는 삶이 없다고 했다. 그녀는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하고 캘리포니아에는 친구도 없고 사회적 교류도 없으며 바깥 활동도 안 한다고 했다. 늘 그런 식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자기의 삶은 뉴욕에 있는데 뉴욕으로 전보를 시켜달라고 요구하면 동료와의 관계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미 위기에 처해 있는 자신의 직업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에서는 원래 8명의 다른 초심자들과 함께 3개월간의 집중 과정으로 그녀를 훈련시켰었다. 베티는 같이 훈련받았던 다른 8명의 동료들처럼 업무를 수행하지도 승진을 통해 발전하지도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가구가 딸려있는 변두리 아파트에서 일하고 먹고 18개월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날짜를 지워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에 있는 정신과 의사 파버 박사는 항우울제로 약 4개월간 그녀를 치료했었다. 계속 약을 복용하기는 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아서 그녀는 깊은 우울에 빠져 있었고 매일 저녁 울며 죽었으면 하고 바랬고 불규칙하게 잠을 잤지만 새벽 4시나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다. 그녀는 집 주변을 걸레질하고
일을 안 하는 일요일에는 제대로 옷도 갈아입지 않고 종일 TV 앞에서 단 것을 먹으며 보냈다. 전주에 그녀는 파버 박사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가 내 이름을 주며 전화로 의논해보라고 권하였다. 생활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 좀 더 말해보세요. 내가 물었다. 나는 먹는 것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베티는 소리 없이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내가 먹는 것을 항상 조절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야말로 정말 조절할 수가 없어요. 지난 석 달간 저는 9kg가량 체중이 늘었고 이제 맞는 옷이 없어요. 그 말은 나를 놀라게 했는데 그녀의 옷은 전혀 모양이 필요 없어서 무한히 늘어날 것 같았으므로 나는 옷이 맞지 않는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다. 꼭 지금 오게 된 또 다른 이유들은요? 지난주 머리가 아파서 의사를 만났는데 혈압이 110에 220으로 위험할 정도로 높다면서 체중 감량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그는 무척 기분이 나빠 보였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나는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모두 건강에 미친 사람들이니까요. 그는 사무실에서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요. 그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듯이 했기 때문에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며 키들대고 있거나 대학 2학년쯤 된 우리가 기숙사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그녀는 농담을 했다. 그녀는 액센트를 흉내내는 천부적인 재주가 있어서 마린 카운티의 쌀쌀맞은 의사와 자기의 중국인 고객, 중서부에 있을 때의 상사 등을 흉내냈다. 아마 그 회기 동안 그녀가 20번은 깔깔거리며 웃었을 텐데 나는 이를 바로잡으려고 함께 웃기를 매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그녀의 한껏 떠있는 마음들이 결코 나를 함께 깔깔거리게 하지 못했다. 나는 항상 내담자와 치료적 접촉에 들어가는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일단 누군가를 치료에 받아들이면 나는 끝까지 그 사람을 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내담자가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담자와 친밀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베티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내게 반감이 들었다. 문자 그대로 살이 겹겹이 접혀 둘둘 감겨 있는데 그녀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굉장한 노력을 요했다. 마찬가지로 그녀가 하는 바보 같은 해설도 불쾌감이 들었다. 그녀와의 첫 시간이 끝나갈 무렵 나는 화가 나고 지루했다. 그녀에게 내가 친밀해질 수 있을까? 나는 이보다 더 친밀해지지 않고 싶었던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건 베티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25년간의 치료 경험을 가진 내게 변화를 요구하는 시간이 온 것이다. 베티는 궁극적으로 역전이에 대한 도전을 의미했으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그때 그녀의 치료자가 되기로 했다.
치료자가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애를 쓰는 데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좀 불편하게 생각되는 것은 내담자의 권리이다. 내담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란 말인가? 치료자가 아마도 역전이의 녹을 문질러 없애는 것과 무용가나 경지에 오른 선사가 자기 분야에서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일까? 백핸드 서비스를 받아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어떤 면에서 무너지기 쉽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희생시킨 대가로 자기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다른 것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모두 내게 떠올랐지만 그것들을 모두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베티가 치료자로서의 내 개인적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또한 내가 성장함으로써 미래의 내 내담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게다가 인간에게 봉사하는 전문가들은 언제나 살아있는 내담자들을 만나 실습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은 없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임상 실습하는 학생이 없다면 의학 교육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더구나 책임 있는 초보 치료자들은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대단히 훌륭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경험 많은 전문가만큼이나 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볼 수 있다. 치유하는 것은 관계다. 치유하는 것은 관계다. 치유하는 것은 관계다. 이는 나의 전문가로서의 신념이다. 나는 학생들에게도 종종 이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나는 다른 이야기들도 하는데 이를테면 내담자와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무조건적 관심, 판단적이지 않은 수용, 진실한 몰입, 공감적 이해 등을 이야기한다. 나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베티를 치료하고자 하는가?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공감적 혹은 수용적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솔직하게? 그녀가 자기에 대한 내 감정을 물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베티와 내가 그녀의 치료에서 발전이 있을 때 나도 변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졌다. 당분간은 베티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매우 미발달 상태이고 피상적이어서 치료자와 내담자의 통찰력 있는 관계 분석이 필수적이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외모가 대인관계적 특성, 말하자면 몇몇 뚱뚱한 여인에게서 보았던 순수한 발랄함 혹은 정신적 쾌활함 같은 것으로 상쇄될 수 있었으면 하고 은근히 바랬으나 슬프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지루하고 피상적인 듯했다. 처음 몇 회기 동안 베티는 끝도 없이 상세하게 직장에서 고객과 동료와 상사들과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설명했다. 그녀는 종종 몇 개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진부한 대화 내용을 특별히 묘사했는데 나는 항상 그걸 미워했다. 다시 그녀는 직장에 있는 매력적인 남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과 나눈 몇 마디를 통해 경험한 세세하고 어울리지 않는 책략들을 지겹게도 상세히 묘사하였다. 표면 밑으로 파고 들어가려는 내 쪽에서의 노력에 모두 저항을 하였다. 시작 때 잠시 하는 칵테일 파티에서나 할 사교적 이야기들이 끝도 없이 길어졌을 뿐 아니라 이 단계를 지나서도 우리의 이야기가 표면에서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 베티와 만나는 한 우리는 체중이나 다이어트, 사소한 직장에서의 불만, 에어로빅 강좌에 등록하지 않는 이유 등에 관한 이야기나 할 운명이었다. 오 하느님, 내가 무엇을 투입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 초기 회기 동안의 내 노트에는 이런 말들이 항상 들어있었다. 또 하나의 지루한 회기였다. 오늘은 3분마다 시계를 보았다. 내가 본 내담자 중 가장 지루한 사람이었다. 오늘은 거의 잠들 뻔했다. 깨어있기 위해 등을 의자에 고추 세워 앉아 있어야 했다. 오늘은 의자에서 거의 굴러떨어졌다. 내가 딱딱하고 불편한 의자로 바꿔 앉을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롤로 메이에게 상담을 받았던 생각이 났는데 그는 등이 직각으로 세워진 나무 의자에 앉곤 했었다. 그는 등이 안 좋아서라고 말했지만 그 후로도 여러 해 동안 그에게서 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도 나에게서 그 지루함을 느꼈던 걸까? 베티는 파버 박사가 상담 시간에 종종 잠들곤 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이제 나는 그가 왜 졸았는지를 알았다. 내가 파버 박사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물론 그는 자기가 졸았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베티가 치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울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자발적으로 했었다. 그가 왜 그녀에게 약물 치료를 시작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치료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때 정신과 의사들은 자주 약물 치료에 의존을 하게 된다. 어디서 시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나는 문고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녀의 몸무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베티는 치료를 통해 자기가 즉시 체중 감량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말했으나 그녀는 지금 그것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었다. 내가 이처럼 우울할 때 먹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지요.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내가 그녀의 우울에 초점을 맞췄을 때 자기 삶의 상황을 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18개월 동안 인간미라고는 없는 캘리포니아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 갇혀 자기의 진정한 삶인 집, 사회활동, 그리고 친구를 떼어낸 채 살아가는데 누가 우울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녀가 삶의 상황을 어떻게 해보게 도우려고 나는 시도를 했지만
거의 그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를 죽이는 설명을 많이 했다. 그녀는 쉽게 친구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지적하는데 뚱뚱한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나를 설득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단단히 패거리를 만들고 있어서 이방인을 환영하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사회적 접촉 창구는 직장이었는데 동료들은 그녀의 관리 책임 방식에 분개하고 있었다. 게다가 모든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모두 스포츠 광이어서 서핑이나 스카이다이빙을 즐겼다. 그녀가 그걸 하는 걸 볼 수 있을까? 나는 서핑보드에 올라탄 그녀가 물속으로 서서히 잠겨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다 지워버리면서 그녀가 지적한 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녀가 즐기는 스포츠가 될 수 없을 듯했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는 무엇이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비만한 사람들에게는 독신자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러한 시각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한 달 전에 있었던 데이트, 몇 년 만에 유일한 데이트에서 받은 절망감을 설명했다. 그녀는 지역 신문인 베이가디언에 났던 개인 광고란을 보고 전화를 했었다. 남자들이 내는 대부분의 그런 광고에는 날씬한 여성을 원함이라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조지라는 이름의 남자에게 전화를 하여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머리에 장미를 꽂고 근처에 레스토랑이 있는 바에서 만나기로 했었다. 그가 처음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은 침울해졌으나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기가 조지라고 소개를 하고 저녁 식사 내내 신사답게 행동했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조지에게 다시는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때때로 그녀는 그에 대해 생각을 했다. 그전에도 몇 번 그런 시도를 했었지만 자기를 멀리서 먼저 보고 가버려서 혼자 눈이 빠지게 자기를 기다리게 내버려 두었다고 했다. 어느 정도의 자포자기 속에서 나는 베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려 했다. 아마도 나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감추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을 했을 것이고 다른 여러 대안들을 제시해 초심자들이 하곤 하는 실수를 범했다. 치료적 변화에 있어서 첫 단계는 책임성 가설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처한 공경에 대해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베티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랬다. 그녀는 완전히 문제를 외적인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녀가 한 게 아니었다. 직장의 정보 발령 때문이거나 메마른 캘리포니아 문화, 혹은 문화적 행사가 없기 때문에, 혹은 스포츠광 같은 사회 현상 때문에, 혹은 뚱뚱한 사람에 대한 사회의 끔찍한 태도 때문이지 자신이 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베티는 자기를 그런 불행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은데 스스로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부정하였다. 그렇다. 그녀는 지적인 수준에서는 자기가 그만 먹고 체중을 뺀다면 세상이 자기를 다르게 대우할 거라는 데에 동의를 했다.
그러나 그걸 하기는 너무 멀고 오래 걸렸으며 먹는 것을 통제하기는 너무나 어려웠다. 게다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장도 많았다. 유전적인 요인과 최근의 연구 결과들, 즉 비만한 데는 기초대사율이 낮다는 것으로부터 몸무게는 타고날 때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후천적인 노력이 상대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것까지 신체적인 비정상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니, 그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기 외모에 대해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지만 지금은 그것을 이루어낼 어떤 틈도 엿볼 수가 없다. 뭔가 더 즉각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 나는 그 방법 하나를 알고 있다. 심리치료자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하나의 도구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내용과는 상반되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대화를 할 때 내용은 실제 소리가 되어 나온 말, 즉 논의되고 있는 실질적인 주제이다. 그러나 과정은 그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와 특히 이러한 표현 방법이 그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말한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내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예를 들어 베티에게 지극히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기를 그만두는 것과 과정, 우리가 서로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관계에는 두드러진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루함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역전이로 말미암아 사태가 더 복잡해지는 것이었다. 내가 지루해야 하는데 얼마나 내 문제가 괴입되어 있느냐. 즉 뚱뚱한 어떤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루하게 느끼는 것이 얼마만큼이냐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진척을 시켜나갔다. 너무 조심스럽게.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로 하여금 느리게 가게 만들었다. 나는 나의 혐오감이 눈에 보일까봐 너무나 두려웠다. 내가 좀 더 좋아하는 내 남자였다면 결코 이토록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움직이라고 박차를 가했다. 베티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나는 내 감정을 골라내고 신뢰하고 그에 의거하여 행동해야 한다. 매우 지루한 여성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녀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사실을 직면시킬 필요가 있었다. 다른 모든 것, 즉 현재 자기 삶에 친구가 없다는 것, 독신자 생활은 어렵다는 것, 주변인으로 밀려나는 데 대한 공포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정할 수 있지만 그녀가 나를 지루하게 만든다는 것에 대한 책임만큼은 부정할 수 없게 하고자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책을 읽어보도록 하려고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들으실 때
수 있다.